돈이 있어야 나간다는 말,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건 68이 되어서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무료 급식소 문을 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간 식당 안에서 저는 밥그릇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뺏어갈까봐 고개를 숙인 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고 있었죠.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자원봉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주 오시냐고요? 저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자주 와,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얼마나 쓸쓸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이야기가 시작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성호입니다. 올해 68, 평생을 공장과 건설 현장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땐 하루 12시간 일하는 게 자랑이었습니다. 아니, 자랑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일이었죠. 야근 수당, 특근 수당 받아서 봉투에 담아 집에 가져가면 아내 얼굴이 환해졌거든요. 그 얼굴 보는 게 좋아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26에 결혼했습니다. 중매로 만난 아내는 수줍음이 많았지만 억척스러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신혼살림은 단칸방에서 시작했죠. 방 하나에 부엌이라고 해봤자 복도에 가스레인지 하나 놓은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요. 그때 저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렇게만 열심히 살면 노후는 걱정 없겠지. 성실하게 일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저축 열심히 하면 나이 들어서도 괜찮을 거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했습니다. 그 생각이 제 인생의 첫 번째 오산이었으니까요. 아이가 둘 태어났습니다. 큰아들 성민이, 작은딸 수진이. 성민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야근을 더 늘렸습니다. 입에 풀칠만 하던 시절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는 공장을 옮겼습니다. 조금이라도 월급이 더 나오는 곳으로요.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저는 고향에 있던 논밭 하나를 팔아서 서울 근교에 작은 집 한 채를 샀습니다. 전세가 아닌 내 집이었습니다. 비록 지하철역에서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외진 곳이었지만 제 명의로 된 첫 집이었죠. 아내는 그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집이 제 인생의 유일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게 제 마지막 안전망이기도 했습니다. 성민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성민이가 공부를 잘한다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성민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아버지, 저 대학 가고 싶어요. 좋은 대학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 눈빛을 어떻게 외면합니까? 저는 바로 다음 날 고향에 남아있던 밭 하나를 더 팔았습니다. 학원비며 과외비며 대학 등록금까지 생각하면 그 정도는 있어야 했거든요. 부모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민이는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그날 소주를 한 병 마셨습니다. 평소에 술을 안 하던 제가 말이죠. 너무 기뻤습니다. 내 아들이 대학생이 된다는 게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이 이루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성민이 대학 다니는 4년 동안 저는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책값. 성민이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게 아버지 효도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두 번째 오산이었습니다. 수진이도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오빠처럼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지만 영어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어.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면 영어도 잘할 수 있고 나중에 취업할 때도 좋대. 아내는 걱정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겠냐고요. 하지만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애만 시킬 수는 없잖아. 작은 애도 해주고 싶은 거 해야지. 그래서 들어놨던 보험 하나를 해약했습니다. 노후 대비용이라고 가입했던 거였는데 아이들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때는 국민연금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퇴직연금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나 받는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저 매달 월급 받아서 살면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성민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수진이는 미국에서 돌아와 무역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제 손을 벗어나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했죠. 저는 55이 됐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그래도 참고 일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부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호 씨, 명예퇴직 대상자에 들어가셨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하게 됐는데 연세 있으신 분들부터 정리를 하려고요. 퇴직금은 조금 더 얹어드릴게요. 정리.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정리되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을 일한 회사에서 저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아직 일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이 저보다 더 빠르고 힘도 세다는 걸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30년 일한 대가 치고는 적었지만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당장 급한 빚부터 갚았습니다. 집 수리하는 데도 썼고요. 그러니까 손에 남은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 취업을 알아봤습니다. 어디를 가도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그 말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55이 취업 시장에서는 이미 늙은 축에 속했습니다.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성실하게 일할 줄만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줄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경비 일을 알아봤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일이라도 있는 게 어디냐 싶었죠. 하지만 거기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경비일 하나에 10명이 넘게 지원했거든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공장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제로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서서 일하면 7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그것보다 더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아내는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오피스텔을 돌며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둘이 벌어서 한 달에 200만 원 조금 넘게 벌었습니다. 집이 있어서 월세는 없었지만 관리비며 공과금이며 생활비를 쓰면 저축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다 제 몸이 먼저 고장났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왔고 무릎 연골도 닳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말했습니다. 이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수술을 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일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만 나갔습니다. 수입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아내 혼자 버는 돈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했습니다. 저축해놨던 돈을 조금씩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민이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바빠서 명절에나 얼굴 보는 게 다반사니까요. 성민이는 소주를 한 잔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이번에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다니는 회사 그만두고 친구랑 같이 창업을 하려고요. IT 쪽인데 요즘 잘 되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그 눈빛을 봤습니다.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뭔가를 하고 싶어 했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어떻게 외면합니까? 내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데요.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이 집이 우리 마지막 재산인데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어떡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아들을 믿어보자. 성민이가 잘할 거야. 우리가 이만큼 키웠는데 못 믿겠어? 결국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성민이에게 돈을 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다. 꼭 성공해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거야. 성민이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꼭 성공해서 몇 배로 갚을게요. 그리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때 제 가슴 한 구석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감이었을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성민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바쁘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냐고 물으면 그냥 그렇다고만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민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았습니다. 성민이는 바닥에 주저앉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사업이 안 됐어요. 투자받기로 했던 게 갑자기 취소됐고, 거래처에서 외상값도 안 갚고요. 빚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으로는 이자도 감당이 안 됐습니다. 성민이도 빚이 있다고 했으니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죠. 결국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이 있는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출 이자는 계속 쌓였고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30년을 일해서 마련한 집 한 채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집을 비우는 날 아내가 울었습니다. 저는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들이 자랐고 명절 때마다 모여서 밥 먹었고 우리의 웃음과 눈물이 있던 곳, 그게 다 사라지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민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울면서 오빠를 탓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집만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60이 다 된 나이에 저와 아내는 월세방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작은 원룸 하나에 월세 50만 원, 관리비 포함하면 6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저와 아내가 일해서 버는 돈의 절반이 월세로 나갔습니다. 몇 개월 버티다가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당뇨가 있었는데 제대로 관리를 못한 탓이었습니다. 약값도 제대로 안 내고 버티다가 결국 쓰러진 겁니다. 병원비가 또 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동네에 무료 급식소가 있대요. 거기 가면 점심을 준대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가 비어가고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무료 급식소에 처음 갔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줄을 서 있는데 발끝만 보게 되더군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여기 서 있어야 하나.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밥을 받았는데 손이 떨려서 수저를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이지? 다 그래. 울어도 돼. 두 번째부터는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처음이 아닌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게 저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게 조금은 마음을 놓게 했습니다. 그곳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자기 노후는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 누구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날로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이곳에 도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돈 있어야 나가지. 돈 있어야 사람도 만나고 어디 가지. 돈 없으면 집에만 있어야 해. 나가봤자 쓸 돈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렇게 점점 세상에서 멀어지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돈이 없으니 친구들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실 돈도 아까웠고 밥 한 끼 사 먹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멀어졌습니다. 세상과 단절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말하더군요.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1위래요. 노인 2명 중 1명은 빈곤층이래요. 그 숫자가 저였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 밥 먹고 있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통계가 아니라 사람인데 세상은 우리를 숫자로만 봤습니다. 나라가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노인이 밥 한 끼에 하루를 걸고 삽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밤새 일하고 휴일도 없이 일하고 그렇게 일해서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온 건 가난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급식소 책임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은 나라가 가장 힘들 때 젊음을 다 쓴 분들이에요. 자식 공부시키느라, 집 한 채 마련하느라 자기 노후는 생각도 못했던 세대죠. 그런데 지금 사회는 이분들을 잊어버렸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울컥했습니다.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게으른 적도 없었고 나쁜 짓도 안 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저는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굶지는 않습니다. 병원도 갈 수 있고 약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급식소에 갑니다. 밥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오늘도 살아있구나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이곳은 밥을 먹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마지막 공동체입니다. 누가 안 나오면 다들 걱정합니다. 병원 갔대, 아프대,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으니까요. 한 번은 급식소에 자주 오시던 할아버지가 며칠째 안 보였습니다. 다들 걱정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 갔대. 이번엔 좀 안 좋다더라.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텐데 그때 누가 저를 걱정해 줄까요? 성민이는 요즘 연락이 없습니다. 미안해서 그런가 봅니다. 수진이는 가끔 전화합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어봅니다.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아내는 요즘 말이 없습니다. 예전에 비해 많이 늙었습니다. 제 탓이라는 걸 압니다. 제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지 않았으면, 아들 사업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이제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큰 돈도 호화로운 노후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처럼 밥 먹고 걸을 수 있고 내일을 생각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욕심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현실을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말하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올인했던 그 선택, 집 하나면 괜찮을 거라 믿었던 그 생각,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걸 희생한다고 해서 자식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다르게 살 겁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되 제 노후 준비는 따로 했을 겁니다. 국민연금 제대로 넣고 퇴직연금도 챙기고 저축도 꾸준히 했을 겁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일은 절대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급식소에 오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들 비슷합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못 남긴 사람들. 성실하게 일했지만 제대로 된 연금도 없는 사람들. 집 한 채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던 사람들. 우리는 다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밥은 굶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만 바래.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젊었을 땐 꿈이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여행도 가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늘 밥 한 끼 먹는 게 목표입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가끔 급식소에서 젊은 자원봉사자들을 봅니다.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착한 아이들입니다. 밥을 퍼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편하게 드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럽습니다. 저 아이들 나이 때 저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저 아이들한테 밥을 받아먹는 신세가 됐으니까요. 어느 날 한 대학생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뭐 하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지. 30년 넘게. 그 학생이 또 물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일하셨으면 돈 많이 모으셨겠네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돈은 모으지 못했어. 다 쓰면서 살았거든. 그 학생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노후 준비를 일찍 시작합니다. 연금 저축도 하고, 펀드도 하고, 재테크도 합니다. 우리 세대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저 일하고, 벌고, 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청년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취업도 어렵고, 집값도 비싸고, 결혼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해합니다. 정말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하고 싶습니다. 노후 준비만큼은 꼭 하라고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조금씩이라도 준비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저처럼 됩니다. 급식소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으면 세 가지가 무서워. 병과 가난과 외로움. 이 세 가지만 피하면 노후는 괜찮은데 이게 참 어려워.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세 가지를 다 겪고 있습니다. 병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눈도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약을 먹고 물리치료도 받고 그렇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그저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은 더 무섭습니다. 가난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갑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듭니다. 여유가 없으니 마음도 메마릅니다. 외로움은 가장 무섭습니다. 돈이 없으니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 더 외로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과 단절됩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나도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혼자 늙어갑니다. 급식소가 고마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곳은 외로움을 잊게 해줍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가 아프면 걱정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합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급식소에 갔습니다. 언제나처럼 줄을 섰습니다. 처음처럼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체념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제 현실이니까요. 밥을 받아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밥그릇을 꼭 붙잡고 고개를 숙인 채 드시던 모습이 낯익었습니다. 몇 년 전 제 모습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괜찮아요. 두 번째부터는 좀 나아질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울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 마음을 압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그 굴욕감과 수치심을요. 하지만 굶을 수는 없습니다. 자존심으로 배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가려는데 처음 봤던 그 할아버지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기 자주 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주 와.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말을 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어야 나간다는 말. 그 말의 진짜 의미를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있어야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기반이 없으면 집안에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로요.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으려 합니다. 후회해도 바뀌는 건 없으니까요. 대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일을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버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젊었을 때로 돌아간다면 뭘 다르게 할까? 답은 명확합니다. 자식도 사랑하지만 나 자신도 사랑했을 겁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준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저와 같은 선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고 집 한 채면 괜찮을 거라 믿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몇십 년 후에는 저처럼 후회할 겁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노후는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혹독합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시간입니다. 급식소를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모두 구부정한 등의 주름진 얼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들에는 삶이 묻어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삶, 버텨온 삶, 계속되는 삶.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외롭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곳에 올 겁니다. 밥을 먹으러, 사람을 만나러, 삶을 이어가기 위해. 돈이 있어야 나간다는 그 말. 이제는 그 말의 무게를 압니다. 단순히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하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68 김성호의 실화입니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 우리 시대 많은 노인들의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